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초심리평가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입니다. 먼저 DSM-5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 네, 여기에 쭉 정신장애가 쫙 이제 범주가 분류가 되어 있죠. 장애가. 이거는 다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기출과 관련해서 쉽게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을 써라. 그럼 이렇게 쭉 6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어떤 사례를 두고 이 사례가 어떤 장애냐라고 이제 묻는 문제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1양극성 장애다 이렇게 또 써야 된다거나 또는 분리불안 장애다 이렇게 써야 된다거나 그렇게 나오면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제 기출이 되고요. 더 어렵게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강박장애의 주요 특징을 써라, 진단 기준을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4번에 나와 있는 이 신경발달 장애부터 시작해서 DSM-5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 내용은 그냥 이런 장애 이름은 외우셔야 돼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들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래도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장애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각 장애들을 세부적으로 좀 다룰 거거든요. 그 진단 기준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그래서 뒤로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54에서는 요 장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선은 눈으로 익히시고 각 장애 하위 유형들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게 이번 이제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54 DSM-5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 요 분류 범주를 한번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DSM-5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해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쭉 이제 분류하고 그 범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처음에 DSM은 1952년도에 1판이 나왔고 쭉쭉쭉쭉 개정이 돼서 지금 5판, 그쵸? 2013년도 5판까지 이제 수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DSM-5, 이 5번째 판, DSM 5번째 판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ICD라고 하는 ICD-10 이것을 사용을 했죠. 그것이 국제질병분류체계죠. 근데 지금 이 ICD도 11까지 나왔죠. 그래서 ICD-11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또 임상심리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DSM-5 정신장애 분류 범주다. 그래서 요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경발달장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경발달장애. 신경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죠. 뇌의 발달 지연 또는 뇌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여기엔 쭉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요걸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될 때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 5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 5가지, 요 6가지 중에 이제 5가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아마 배점이 5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5개를 다 쓰면 5점인 거고 4개를 쓰면 부분 점수 4점을 받는 거고 실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지적장애가 있죠. 지적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라고 하는 건 언어장애나 발화음장애나 아동기 발병 유창성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각각 장애 안에 또 하위가 있습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ADHD 이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정 학습 장애.
그리고 운동장애가 들어가죠. 운동장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틱장애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틱장애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운동장애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 틱장애, 그리고 전형적인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 조정 장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요 이제 틱장애가 나왔으니까 틱장애를 한번 보면, 틱장애 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틱장애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뚜레장애, 그렇죠? 뚜레장애, 그리고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그리고 또 하나가 일시적 틱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죠. 뚜레장애는 운동 틱과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뚜레장애라 그러죠. 그러니까 틱장애 중 좀 가장 강한 거겠죠. 운동 틱과 음성 틱. 운동 틱은 갑자기 뭐 눈 깜빡거리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음성 틱은 막 소리 나는 거잖아요. 킁킁킁 뭐 이런 소리 나거나 하는 거. 그래서 이 틱장애 가운데 뚜레장애는 운동 틱과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틱장애, 두 번째는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이것은 운동 틱 또는 음성 틱 둘 중에 하나죠. 하나의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은 우리가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1년이 안 넘었어. 일시적 틱장애죠. 그것은 4주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4주 이상 1년 이내,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 틱장애가 되죠. 이것이 이제 틱장애 안에 들어간다. 그것이 또 운동장애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이것은 정신분열증을 비롯해서 그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쭉 6개가 있어요. 이것은 요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이제 제일 위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심한 정도로 이렇게 나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심한 거죠. 5번, 6번이 심한 거고 1, 2번이 이제 경한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현형 성격. 이게 또 분열형이었죠. 그것이 이제 조현병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이게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형 성격장애 또는 분열형 성격장애. 그래서 이 성격장애는 우리가 성격장애 안에도 들어가는데 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이 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형 성격장애. 두 번째로 망상장애. 세 번째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 또는 단기 정신증적 장애. 그 다음 조현양상 장애, 네, 정신분열형 장애. 참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것이 정신분열을 조현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꾸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암기하시기 좋은 걸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현병 또는 정신분열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이 조현정동장애 이것은 이제 정신분열증의 기분사파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조현정동장애죠.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요, 기분 변화가 매우 심해서 기분이 고양된 상태, 그리고 침체된 상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장애. 그게 양극성 및 관련 장애죠. 여기에는 양극성 장애가 2가지로 분류가 되죠. 제1형, 제2형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순환성 장애 또는 순환감정 장애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형 양극성은 조증, 사파가 나타나는 거고 제2형 양극성은 경조증, 사파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환성 장애, 이것은 경미한 경조, 경미한 우울 이런 증상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2년 이상 나타나는 거. 그것이 순환감정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장애가 있죠. 우울장애. 우울장애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애.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장애, 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는 이제 2년 이상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하죠. 또 월경, 여성들의 월경과 관련돼서 그 전에 이제 불쾌감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월경전 불쾌감 장애, 이것은 DSM 이제 5번째 판이 되면서 새로 들어갔죠. 그리고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들어간다. 그리고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불안 장애,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다. 그래서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또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는 우리가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죠. 또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불안장애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우리가 특정 공포증, 3번에 나와 있는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물령, 자연환경령, 뭐 혈액주사형 이런 거 있죠. 상황령,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안장애와 관련돼서는 기출이 좀 많이 돼요. 뭐 우울장애도 그렇고 다 기출이 많이 되긴 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말하긴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하게 기출이 많이 돼서. 그런데 기존에 기출이 많이 됐던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와 관련된 게 기출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특정 공포증 안에 동물령, 뭐 자연환경령, 혈액주사형, 그죠? 그리고 상황령,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광장공포증, 6번에 나와 있는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 상황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요즘 공황장애 진단 받으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현장에 있다 보면. 공황장애,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포예요. 그런 공황 발작,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제 공황장애죠. 그래서 공황장애, 이제 막 숨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일어나죠. 짧은 기간. 그런 공포를 경험하죠. 그것이 이제 공황장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 이것은 강박적인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애. 이게 강박 및 관련 장애다. 그래서 이 안에는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발모증, 피부 벗기기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신체 변형장애는 내 신체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좀 관련이 되고요. 또 저장장애, 저장장애 안에는 뭐 강박적인 저장, 강박적인 수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장장애 안에 들어가는 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이 요즘에는 많이 드러나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장장애, 뭐 비닐 하나도 못 버리고, 이 강박은 불안이죠. 그 정서가 불안이죠.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내가 강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박, 그 저장장애 안에 이제 그 강박적인 저장은 내가 작은 물건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언젠가 쓸 것 같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계속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뭐 비닐이 이렇게 쌓여 있고 상한 음식이 쌓여 있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장애. 그리고 발모증, 이 모발 계속 뽑는 거 있죠. 뽑는 거. 그리고 피부 벗기기도 있어요. 피부 벗기기도 보면은 이제 강박장애 증상, 그러니까 강박장애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혼자 이제 막 불안이 올라왔을 때 막 머리 뽑는다는 이야기 하는 이제 그 청소년들, 또 피부 벗기기를 이렇게 보이는 데를 안 하고요. 안 보이는 데를 벗겨요.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본인이 안 보이는 부분을 자꾸 피부를 벗겨서 상처가 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 및 관련 장애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네. 현대 사회가 이제 외상 경험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것은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장애들. 그러니까 충격적인 외상 사건, 이것을 경험한 후에 부적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이것이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요. 어떤 외상을 경험한 거냐면요. 애착. 그러니까 애착 외상을 경험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그래서 반응성 애착장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과하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 뭐 아동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요, 1개월에서 이제 3일에서 1개월 이내, 그죠? 1개월 이내, 3일에서 1개월 이내로 되면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인데, 1개월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는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적응 장애. 분명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적응 장애는요, 분명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적응의 실패. 분명한 스트레스 사건을 딱 경험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한 거죠. 적응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때 적응 장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한데 안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성 장애, 해리장애. 이것은 우리가 의식, 기억, 자기 정체감, 환경 지각,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지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 정체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해리성 기억상실증, 또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인증, 요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이것은 원인이 불분명한 신체 증상을 호소, 그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나타내는 장애예요. 이것도 참 많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상은 없다 그래. 근데 나는 계속 아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이 질병 불안 장애가 이제 건강 염려증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전환 장애.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낼 때 전환 장애. 그리고 허위성 장애, 이것은 내가 환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 이게 허위성 장애, 이것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안에 들어간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 개인의 건강과 심리, 사회적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 나타나는 게 급식 및 섭식 장애. 그래서 이식증, 먹지 않아야 될 걸 먹는 거잖아요. 또 반추 장애, 그렇죠? 그리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그러니까 심각한, 먹지 않아서 이제 심각한 어떠한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 섭취가 현저히 감소되는 거. 비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거. 또 신경성 폭식증, 이것은 폭식 행동이 나타나는 거. 또 폭식장애, 이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섭식장애,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이런 것들이 또 여성들, 20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배설장애, 이것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다. 그래서 대소변을 가릴 충분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를 가리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배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뇨증, 유분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면 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불면 장애, 과다수면도 수면 장애에 들어가요. 과다수면도 수면 각성 장애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면 장애, 과다수면 장애, 수면 발작증, 그죠? 이것은 뭐 갑자기 수면에 확 빠져드는 거, 기면증이라고도 하는 거죠. 또 호흡 관련 수면 장애, 그러니까 수면 중에 호흡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수면 이상증, 초조성 다리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각성 장애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이것은 원활한 성행위를 방해하는 기능 장애다. 뭐 지루증, 발기, 여성 절정감 장애, 또 생식기 통증 장애, 남성 성욕감퇴 장애, 조루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불편증,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행동 간의 현저한 괴리, 그래서 심한
고통, 사회적 적응 곤란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성불편증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성애는 아니죠. 동성애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성,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성, 이게 다른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불편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 이것은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문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장애를 말한다. 그래서 적대적인 반항장애, 간헐적인 폭발성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여기에 들어가죠. 성격장애 안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또 병적 방화증, 그리고 도병증 이런 것들이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그래서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상과 관련된 거. 그래서 크게 물질 관련 장애가 있고 비물질 관련 장애가 있죠. 그리고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도박 장애가 들어가죠. 이것이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인지 장애. 이것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의식, 기억, 인지, 판단 이런 인지적 기능에 심각한 어떤 결손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선망, 또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 이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이게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였죠. 이것이 신경인지장애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성격장애. 네, 성격장애 A군, B군, C군. 네. 성격장애 있는 DSM 네 번째 판, 4, 네 번째 판하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분류가. 그래서 A군의 3개, 편집, 조연성, 조연형. B군의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선, 자기애성. C군의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성격장애는 성격 자체가 부적응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장애가 요 성격장애. 그래서 A군은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 특징을 보이죠. 편집성,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조연성, 그죠? 조연형. 조연성, 다른 사람과 이제 막 분리되고. 조연형도 뭐 분리는 되지만 괴이한 행동까지 하면 이제 조연형이 되겠죠. 그리고 B군은 극적이고 감정적인 변화가 많은 행동을 주로 보이는 거죠.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선, 자기애성. C군은 불안과 두려움. 이게 주요 특징이죠.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성격장애. 그래서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성도착장애. 이것은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것은 이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관음장애, 노출장애, 뭐 접촉, 마찰, 성적 피학, 가학, 아동성애, 성애물장애, 의상전환장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기타 정신장애. 이것은 다른 의학적인 상태에 기인한 달리 명시된 정신장애, 그리고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명시되지 않은 정신장애, 달리 명시된 정신장애, 명시되지 않은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기타 정신장애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DSM-5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더 외우셔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어느 장애 몇 개 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보건 문제 한번 잠시 보시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 중에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상의 결함 기준을 2가지 쓰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된 DSM-5, 그죠? DSM-4죠. DSM-4 분류기준상의 진단명 2가지를 쓰시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첫 번째 이렇게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할 때 쓰고니까 1, 2로 나눠서 쓰면 되겠죠. 첫 번째로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결함,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결함, 대인관계 유지에서의 결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된 거 뭐가 있어요? 아동기, 분개성, 아스퍼거, 자폐성 장애 요 3가지가 DSM
다섯 번째 판 5로 가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들어갔죠. 요 세 가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요거죠. 심화학습에 나와 있는 거. DSM-4에서 DSM-5로 개정된 거. 이거 비교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먼저 한번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DSM-4에 포함된 정신장애 주요 범주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큰 2번. 큰 2번에 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 주요 범주 쭉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이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인 개정사항. 첫 번째, 개정판 숫자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DSM-5 TR까지는 개정판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뭐로 썼어요? 로마자죠. 근데 5판부터 뭐가 됐어요? 5. 그죠? 아라비아 숫자. 그죠? 아라비아 숫자 5를 사용했다. 이는 새로운 임상적 발견에 따른 개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됐다. 요거를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다축 체계. 그죠? 다축 체계가 폐지됐다. DSM-5에는 다축 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DSM-5에서 사용하는 다축 진단 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 유용하지 못하다. 또 진단의 객관성,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지됐어요. 이는 표기 방식을 폐지한 것이고 내용 전체를 폐기한 건 아니죠. 일부는 전환을 한 거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축 진단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차원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어요. DSM-5에서는. 그래서 진단을 통합했고요. 통합하고 그 안에 뭘 넣냐면은 그러니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세부 심도를 구분하고 있는 게 DSM-5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요 다축 체계를 폐지했다. 요 특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차원적인 평가를 도입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범주적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 차원적인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단지 부적응성의 정도 차이일 뿐 이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범주적인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너는 A 범주, 너는 B 범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차원적인 평가는 뭐예요? 큰 선을 딱 주고 차원이죠, 차원. 그래서 여기 없다, 있다.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이브리드 모델. 그래서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단지 부적응의 정도 차이.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정신분열 스펙트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선에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이런 차원적인 평가를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심화학습에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있죠.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동그라미 1, 2, 3번 이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할 거 DSM-5에 기억해둘 만한 개정사항 4에서 5로 가면서 이렇게 쭉 지금 10개, 12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이 있었어요. 망상형, 해체형, 긴장형, 감별, 불능형, 잔류형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됐다. 그 다음 두 번째, 불안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강박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불안장애에서 분리돼서 각각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였다고요? DSM 네 번째 판 4에서는 불안장애 안에 들어갔던 거죠. 불안장애 안에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각각 다 분리가 돼서 강박 및 관련 장애 안에 강박장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들어가죠. 이렇게 각각 독립된 장애 범주로 분류되었다. 세 번째, 기분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어떻게 됐어요? 각각 독립했죠. 그렇죠.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배설장애, 배설장애가 어떻게 됐어요?
그쵸? 우리 독립됐죠? 그래서 독립됐다. 독립된 장애범주로 분류되었다. 그 다음 5번째, DSM-4의 분류 기준에서 광범위한 발달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자폐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신경 발달 장애로 들어갔죠. 특히 기존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서 아스퍼거, 아동기 붕괴성,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됐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기존의 강박장애 및 그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새로운 장애 범주로 제시됐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저장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이러한 새로운 하위 장애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7번째, DSM-4에서 종종 만성적인 짜증이나 간헐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내려졌던 양극성 장애의 진단 대신에 우울장애 하위 유형으로서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우울장애 안에 있었죠. 그죠? 이것의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마련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 DSM-5에서는 만성적인 짜증, 간헐적인 분노 이런 아동 청소년에게 내려졌던 양극성 진단 요 대신에 뭐예요? 우울장애 안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이것이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장애 하위 유형 안에 무엇이 들어갔다?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8번째,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주요 우울증 사파의 진단 기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후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 진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항목.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딱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어. 2개월 정도 된 거야. 2개월 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우울장애로 진단 안 내렸다라는 거죠. DSM-4에서는. 그러나 DSM-5에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심각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별 배제 항목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 또 9번째,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됐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그쵸? 과잉행동 장애, 요 ADHD죠. 이것이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신경발달 장애 있었죠? 여기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성인에 대한 ADHD 진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 증상의 발현 시기도 7세 이전에서 12세 이전으로, 그죠? 더 넓힌 거죠.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ADHD와 관련된 변화를 써라 하면 요 9번에 나와 있는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10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선망치매, 기억 상실 장애 및 기타 인지 장애 의 하위 유형에 분류됐던 치매가 심각도에 따라서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신경인지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죠. 10번 DSM-5, 그죠? 4의 분류 기준에서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바뀌었죠. 그리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크게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로 구분했죠. 그쵸? 특히 DSM-4에서 병적 도박 장애로 명칭이 변경됐고 비물질 관련 장애로 들어갔죠. 또 DSM-4에서 물질 의존, 물질 남용, 개별적인 진단이 제시가 됐어.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DSM 4번째 판 쓸 때는 엄청나게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DSM-5에서는 의존과 남용이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12번 DSM-4의 분류 기준에 부록에 포함됐던 폭식장애, 최근 늘고 있는 과식 비만, 이것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DSM-5에서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급식 및 섭식장애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죠.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DSM-5에서 기억해둘 만한 개정사항 이렇게 쭉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최소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뭐 쉬운 거 위주로 좀 암기하세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암기해서 정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은 기출이 될 만한데 아직 기출이 되지는
나왔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DSM-5 정신장애 분류가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